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 손녀를 보고 있는 50대 할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실까 싶어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한 여자아이와 10년 전에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는데 저와 다시 만날 운명이었는지 가족으로서 인연을 맺게 되니 이런 게 운명인가 싶더라고요. 남을 돕다 보면 언젠가 복이 찾아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싶지만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20대 후반을 바라보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귀하게 키운 외동아들이에요.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남편을 심근경색으로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남편을 잃은 슬픔에 아직도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아들, 딸 여러 명 낳아서 행복하게 지내자던 남편이 뭐가 그리 급한지 혼자 세상을 떠났고 줄곧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거친 세상을 아들 데리고 혼자 살려고 하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아들이 아주 잠깐 반항하긴 했지만 아비가 없어서인지 철이 빨리 들어서는 힘들어도 힘들다 말도 못하고 항상 제 생각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 혼자 자취하며 대학교를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성적 맞춰서 들어간 대학교였는데 학점 따는 게 힘든지 군대를 빨리 지원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공부에 손을 놔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어째 자격증을 이것저것 따놓더니 졸업하고 공기업에 떡하니 붙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장가만 가면 더 이상 걱정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유일한 가족이 아들인지라 빨리 장가를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은 부모 팔자를 따라간다고 26살에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부모 마음 다 똑같겠지만 제 아들 심성이 여린 탓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연애를 좀 더 해봐라. 배우자는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며 며칠을 설득했죠. 사실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패가망신한 사연도 많이 듣다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들은 확신에 차서는 꼭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며 되려 저를 설득했죠. 결국 제가 어떤 여자인지 얼굴이나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은 주말에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온다는데 멀리서 오는 손님을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서 학원 문을 하루만 닫고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도착했다고 하길래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마중 나갔는데 아들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그리곤 어찌나 부침성이 좋던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제게 안기더라고요. 뭐 이런 당돌한 아가씨가 다 있나 싶어서 살짝 떼어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꼭 붙잡고 훌쩍거리는 게 우는 것 같았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와 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10분을 울던 아가씨는 그제서야 진정이 되었는지 저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모르시겠어요? 저 어디서 본 적 없어요? 글쎄요, 우리가 어디서 봤으려나? 아, 혹시 우리 학원 학생이었나? 그런데 학생이 한둘이 아니라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미안해서 어쩌나. 선생님, 제 얼굴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진짜 떠오르는 얼굴 없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저 되게 이뻐하셨었는데 저 약간 서운해지려고 해요. 잠깐만 가만 보자. 누가 생각나는 것 같긴 한데 누구더라? 어머, 혹시 너 지영이 아니니? 지영이 맞아? 10살 때 우리 학원 다니던 지영이니? 네, 맞아요. 저 그때 지영이에요. 선생님이 저 공짜로 피아노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신기해요.
여자의 얼굴을 살펴보니 옛날에 알던 얼굴이 살짝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가 늘 가슴 한켠에 품고 그리워하던 아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나름 위치도 좋고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와 남편이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저희 학원에 등록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둘 다 이름 있는 음대를 나와서 다른 학원 선생님들보다 실력이 좋다고 자부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 친구나 남편처럼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무조건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와 남편은 부부 금슬이 워낙 좋았던 터라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서 싸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부 금슬은 좋았지만 이번 생에 연이 짧았는지 남편은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제가 한참 우울해 있을 때 저희 학원 앞에 한 여자아이가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차림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아이의 옷이 다 뜯어져 있고 꾀죄죄한 게 피아노를 배울 형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계속 피아노 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하길래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아이한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부르자 지레 겁을 먹은 것인지 아기 고양이처럼 도망을 가더라고요. 괜히 나섰다가 아이에게 겁만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이틀 뒤 아이는 다시 저희 학원에 나타났고 그때처럼 앞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입구에서 망설이다가 이내 우물쭈물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피아노 배우고 싶어서 그러고 있었냐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저희 아들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길래 몇 살이냐고 물었는데 아들이랑 동갑인 거였습니다. 아들이랑 동갑이라고 그러니 괜시리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는 아이한테 과자도 쥐어주고 피아노도 구경시켜주면서 친해진 다음에 피아노 의자에 앉혀서 하나 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제 얼굴, 정확히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길래 얼굴에 뭐 묻었냐고 하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라고요. 아니요, 안 묻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어요? 눈이 엄청 슬퍼 보여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아주 슬픈 일이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 신랑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우리 지영이 걱정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웃는 거예요. 선생님, 슬플 땐 울어도 된대요.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슬플 때 안 울면 나중에 속에서 곱는데요. 굶으면 나중에 흉터가 생겨서 다 나아도 상처가 영원히 안 지워진대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울래요. 저는 눈이 슬퍼 보인다는 아이의 말이 무슨 일 있냐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을 했고 아이는 슬플 때 참지 말고 울라면서 제 등을 토닥거리더라고요. 아저씨는 하늘이 좋아서 혼자 비행기 타러 간 것 같다고 선생님 태워주려고 미리 가서 연습하고 있는 거라고. 아이 같으면서도 아이 같지 않은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말에 다른 학생들이 보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조그만 손으로 저의 등을 살짝 토닥거리면서 달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이는 제게 특별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하루도 빠짐없이 왔던 아이가 한 달 동안 학원에 오질 않는 겁니다. 혹시 아파서 안 온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을 때쯤 다른 학부모들의 대화를 듣고 그 아이의 행방을 알 수가 있었어요. 원래 아이가 아빠 없이 엄마랑 단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 엄마가 안타깝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자 시설로 보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 동네 아동센터에 찾아가서 물어봤지만 그 아이는 없었어요. 원장님 말로는 시설도 자리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엔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아마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도 모르고 이렇게 한순간에 아이를 못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슬퍼졌습니다. 저는 남편도 잃고 아이도 떠나버려서 이 동네가 저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 곳곳엔 남편과의 추억들이 많았고 이참에 서울 말고 아들과 함께 바다가 있는 부산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근처에 새롭게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쭉 살아왔었죠.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도 가끔 그 아이를 떠올리곤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아들과 결혼할 사이로 말입니다. 어떻게 컸을까 상상도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라줬더라고요. 예전에 꾀죄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키도 훤칠하고 이쁜 게 서울 아가씨가 다 됐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앉힌 다음에 그 아이에게 어떻게 나를 한번 알아봤냐고 물어보니 한순간도 저를 잊어본 적이 없다면서 얼굴을 보자마자 그때 그 선생님이라는 걸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 볼수록 이번 생에 귀한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 하고 있냐고 하니 수줍게 웃으면서 피아니스트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가르쳐준 피아노가 계속 생각이 나서 시설에 있으면서도 피아노만 쳤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이 돼서는 자기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각종 대회를 휩쓸고 또 서울의 유명한 음대까지 입학했더라고요. 지금은 공연도 하고 다니면서 명문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성공해서 나타나니까 제 자식이 잘된 것처럼 기뻤어요. 제가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얼굴을 어루만지며 애틋하게 바라보니 중간에 낀 아들은 입을 삐쭉 내밀고 귀여운 질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들을 이뻐라 한다는데 어째 된 게 저는 며느리 될 사람을 더 이뻐하냐면서 누가 아들이고 누가 며느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들 보고 며느리한테 잘하라고 며느리 눈에 눈물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이 이상한 여자와 결혼할까봐 걱정했었는데 너무 이쁘고 착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친부모가 없어서 곧바로 예식장을 예약하고 2달 만에 결혼시켰죠. 며느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에 2-3번씩 부산에 내려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얼굴 보러 왔다고 말하더니 점점 저를 서울로 데리고 가려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서울에서 살아요. 네? 어머님 친구분들도 다 서울에 계시잖아요. 이제 친구분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하셔야죠. 언제까지 여기서 혼자 사실 거예요? 아가, 나는 부산이 좋아. 잡생각 날 때마다 해운대 가서 넓은 바다 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데. 부산에 온 지도 20년이 돼서 그런지 고향처럼 편하고 혼자서 살만해.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님. 어머님 실력이면 서울에서도 알아줄 텐데 왜 계속 여기에 계시려는 거예요? 이제 부산은 학생도 몇 없어요, 어머니. 아이, 참 괜찮다도 그러네. 나는 부산이 정말 좋아. 내가 좋아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 데리고 살면 불편하게만 할 텐데 뭐가 좋다고 계속 같이 살지. 어머님 성격에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겠어요?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어머니. 오히려 어머님께서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게 더 불편해요. 저는 계속 안 가겠다고 버텼는데 며느리가 2달 동안 끈질기게 설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리 손에 이끌려 서울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피아니스트 활동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버는 건지 아들 부부 신혼집에 가보니 서울에서 비싸다고 소문난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한강이 훤히 보이는 넓은 아파트에 입을 못 다물었죠. 며느리는 저를 서울로 데리고 오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짜였는지 부엌에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음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굳이 아주머니는 왜 고용했냐고 물어보니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편하게 살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며느리는 같이 살면서 저를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며느리가 바쁜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유명한 피아니스트다 보니 공연에 강의에 스케줄이 많겠다 싶었어요. 며느리 몸보신이라도 시켜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저를 앉혀두고 제 앞에 등기부 등본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주냐고 물으니 며느리는 웃으면서 그 건물 이제 저한테 넘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가,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괜찮으니까 이런 거 안 줘도 돼. 어머님, 이제 그 건물 어머님 거예요. 어머님 피아노 학원이요. 저 그 건물 따내려고 엄청 고생했어요. 밤낮 할 것 없이 뛰어다녔다니까요. 아휴, 그러면은 너가 그동안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한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가뜩이다 너 공연이다 강의다 바쁠 텐데 뭐하러 없는 시간 쪼개서 이런 걸. 저 없는 시간 쪼갠 거 아니에요. 남은 시간을 유용하게 잘 활용한 거죠. 여기 위치 진짜 좋아요.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인데다 근처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더라니까요. 알고 보니 그동안 며느리가 집에 늦게 들어온 게 저에게 피아노 학원을 차려주려고 좋은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러 다니느라 그런 거더라고요. 며느리가 계약한 건물은 집 근처에다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어서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이 오기에 딱 알맞은 위치에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직 제 나이가 창창하니까 몇 년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부산에 있던 피아노 학원을 정리하면서 시원섭섭한 마음에 몇 번이나 다시 둘러봤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나 봐요. 저를 위한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 따뜻했고 고마웠습니다. 저를 위해 피아노 학원을 차려준 것도 고마운데 자신이 직접 피아노 학원 홍보도 해줬죠. 며느리는 인근 학부모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자기를 피아니스트로 만들어준 선생님이 이 학교 근처에 학원을 내기로 했다며 실력이 좋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며느리가 홍보한 덕분에 입시 준비 중인 자식을 둔 부모는 너도 나도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혈안이 가득했고 제 수업 시간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끔 며느리가 직접 저희 학원을 방문해서는 실력 있는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어요. 그게 소문이 나면서 우리 학원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원이 되어버렸죠. 며느리 덕에 저희 학원이 승승장구하면서 이젠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반년도 되지 않아서 제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창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부재중 통화가 10건이나 와 있더라고요. 저는 수업할 땐 휴대폰을 보지 않는 편이라 원장실에 두고 다녔었거든요. 더군다나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몇 번이나 울리는 전화에 급한 일인 것 같아 받았는데 어떤 남자가 울면서 제게 어떡하냐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유행한다던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화내면서 끊으려고 했거든요. 저기요? 누구세요? 혹시 전화 잘못 거신 건가요? 계속 어떡하냐고만 말하시면 저보고 뭐 어쩌라는 말이에요? 엄마, 나 전화 잘못 건 거 아니야. 혹시 엄마 가진 돈 좀 있어? 나 친구한테 돈을 다 날려버렸어. 친구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폰까지 잃어버려서 모르는 사람 전화 빌린 거야.
요즘 보이스피싱은 목소리도 잘 따라하네. 저 가진 거 없어요. 통장 잔고도 58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사람 잘못 골랐어요. 엄마, 나 지용이라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니까? 나 진짜 지금 급하게 돈 필요해. 친구한테 사기당했어.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내 돈 들고 튄 놈 잡아야 된다고. 뭐? 너 진짜 우리 지용이야? 아니, 너 어쩌다가 사기까지 당한 거야? 지영이는 알고 있는 거야? 아니, 무서워서 지영이한테 말 못했어. 엄마한테 말하는 것도 엄청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야. 나 진짜 어떡해, 엄마. 지영이가 알면 이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지영이랑 이혼하기 싫어. 알고 보니 아들은 좋은 투자권이 있다는 친구의 말만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진 돈 모두 투자를 했다가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 가족 간에도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한 돈에서 5배는 불릴 수 있다는 친구 말에 속아 넘어가서 돈을 다 날린 거였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이니 자기가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며칠간 혼자서 도망간 친구를 찾아다녔었나 봐요. 친한 친구한테까지 작정하고 돈 들고 튄 사람을 무슨 수로 찾겠어요. 결국엔 친구도 못 찾고 친구 찾아다니느라 뛰어다니면서 휴대폰도 잃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사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곧 죽어도 며느리한테는 말을 못하겠다고 저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알면 그날로 갈라서야 한다고 아들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한심하다고 혀를 찾고 며느리에게 말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니 강의 중인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렸고 폰도 잃어버려서 연락이 안 될 거라고 강의 끝나면 저한테 전화를 달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를 남긴 지 2분 만에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방금 문자 그거 뭐예요? 그이가 사기를 당했다니요.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폰은 또 어쩌다 잃어버렸대요? 네? 너 지금 수업할 시간 아니니? 아직 끝나려면 한참 멀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랑 통화해도 되는 거니? 어차피 학생들 지금 영상 보고 있어서 잠깐 통화 가능해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기를 당했다니? 아휴, 말도 마라. 나도 처음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길래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 너한테 말하면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고 어찌나 울던지. 내 아들이지만 한심하다. 한심해. 아휴. 저는 며느리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빠르고 간결하게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일단 알겠다고 수업을 다시 들어가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다 보니 인맥이 좋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자주 가서 그런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경찰도 알고 있고 심지어 검사까지 친구로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누구한테 부탁 같은 거 잘 안 하는 성격인데 그놈 꼭 잡아야 한다며 지인한테 조사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무려 한 달 만에 돈 들고 도망갔던 그놈을 잡아버렸죠. 잡힌 사기꾼은 다른 곳에서 또 크게 한탕을 뛰고 그 돈들을 전부 가지고 해외로 도주할 생각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여권을 조회하니 네덜란드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했길래 그 시각에 맞춰서 공항에 경찰들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사기꾼을 잡았는데 조사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자기야, 몇 번을 말해요. 저 돈 받은 적 없어요. 제 가방 뒤져보시든가요. 경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막 잡아들여도 되는 거야? 응?
이 뻔뻔한 자식. 야,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1억 내놓으라고. 쳤단 것도 친구라고 믿은 내가 바보지. 애들이 너 손절 쳤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 아, 진짜 뭐라는 거야? 네가 언제 나한테 1억을 줬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나한테 돈 보냈다는 증거 있으면 어디 내놔 보시든가. 네가 분명히 나한테 통장 막혔다고 다른 사람 계좌로 돈 보내달라고 했었잖아. 이게 어디서 발뺌이야? 참나. 네가 다른 사람한테 1억 보내놓고 나한테 보냈다고 하는 거잖아. 괜히 나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수 쓰는 거 봐라. 어? 야!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하필이면 아들이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버리는 바람에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은 계속해서 자기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귀찮다는 듯이 손으로 귀를 파면서 말하더라고요. 발장 끼고 가만히 듣고 있던 며느리는 증거 가지고 오면 되는 거냐고. 그럼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올 테니까 이 사기꾼 입국 금지를 시켜달라고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자신과 친한 변호사를 찾아갔고 아들 통장에 찍힌 이체 내역과 사기꾼과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로 제출해서 고소를 진행시켰죠. 변호사 비용도 다 며느리가 대줬고 시간과 돈이 얼마가 들든 자신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면서 사기꾼의 코를 제대로 밟아주겠다고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SNS에 혹시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자신이 고소 비용 다 대주겠으니 연락해달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렇게 재빠르게 행동한 덕분에 피해자들을 모아서 단체로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문자 속에 사기꾼이 자신의 통장이 막혀서 다른 계좌로 넣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게 증거로 정상 참작되어 사기꾼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기꾼은 이전에도 사기친 전과가 많아서 교도소에 한번 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에도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녀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장을 나오면서 며느리의 눈치를 받고 저도 모자란 아들내미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며느리 눈치 보며 아들에게 한 소리를 했죠. 너 마누라 잘 둔 줄 알아. 지영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눈앞에서 사기꾼 풀어줄 뻔했잖아. 너 이제 곧 30이야. 제발 철 좀 들어. 어? 앞으로 또 사고 치지 말고. 알겠어? 나는 뭐 알면서 걔한테 돈 가져다 바친 줄 알아. 나도 걔가 사기치고 다닌 줄 몰랐어. 2년간 연락이 안 될 때도 유학 갔었다고 해서 진짜 유학 간 줄 알았지. 교도소에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네가 지금 뭘 잘한 게 있다고 큰 소리야? 어? 너는 지영이한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아. 내가 네 마누라였으면 뒤지게 때렸어. 어머님 그만하세요. 살면서 이런 일도 겪어보고 해야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번 호되게 당해봤으니까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하겠죠. 안 그래 여보? 며느리는 화낼 법도 한데 화내긴커녕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안주로한 법이라고 대신 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말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제 인생에 이런 귀인은 다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엔 정말 며느리가 저와 아들을 지켜주려고 신이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 한바탕 큰일이 지나가고 나니 더 큰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못난 아들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면서부터 밥을 제대로 먹질 못했어요. 처음엔 본인도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도 제대로 먹질 못했고 조금만 먹어도 바로 토를 하더라고요. 제 자식 같은 며느리가 아프니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좀 가라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괜찮다면서 병원도 안 가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이라도 지어 먹어보려고 유명한 한의원에 며느리를 데려갔습니다. 한의사는 며느리의 진맥을 짚어보다가
갑자기 쓰고 있던 안경을 벗더라고요. 그러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시 진맥을 짚더니 저희를 보고 살짝 웃는 거였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그런 한의사의 반응에 당황해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 보고 임신 축하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뜻밖의 소식에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가 입을 막아버렸네요. 한의원에서 나와서 근처 산부인과를 갔더니 임신 6주차에 무려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 소식을 아들에게 알렸고 아들은 좋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난리였습니다. 네 마누라 뱃속에 6주 된 애기들이 있단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너 이제 아빠 됐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지영이 옆에만 붙어 있어. 알았어? 엄마가 그러지 않아도 평생 지영이 옆에서 안 떨어지려고 했거든? 엄마는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해. 애들 태어나서도 나한테 잔소리 할 거야? 나도 이제 다 컸어. 다 컸다는 애가 그런 사고를 쳤어? 이제 애도 있는데 앞으로 진짜 사고 치고 다니면 안 된다. 응? 아, 또 그 얘기. 알겠어, 알겠다고. 귀에 딱 ጨ먹겠어 진짜. 나 엄마 아들 맞아? 지영이가 엄마 딸인 거 아니야? 이 집은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이쁨을 받는 집이야. 네가 지영이보다 잘난 게 있어야 이뻐하지. 나도 맨날 첫날 그냥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아들보다 이쁜 짓만 하고 다니는 지영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거사. 저는 살짝 아들의 머리에 꿀밤을 놓았고 아들은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 머리를 문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장난기 가득한 저희의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고요. 며느리는 저와 아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고 10개월 뒤 귀하디 귀한 쌍둥이 손녀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손녀들은 며느리를 쏙 빼닮아 눈에 쌍꺼풀이 있고 웃을 때 보조개도 쏙 들어가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딸들이라 그런지 제가 아들 키울 때와는 다르게 애교가 어찌나 많던지 애들 웃는 걸 보면 묵은 피로들이 싹 씻기는 기분이었어요. 내 애보다 남의 애가 빨리 큰다더니 손녀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더라고요. 저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 학원을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네요. 아직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미있어서 못해도 3년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드는 만큼 제 손도 점점 굳어가서 더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정말 특이한 인연이죠? 옛날에 제가 어린 며느리를 모른 척했다면 이런 귀한 인연까지 못 왔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 게 어른인 저를 보듬어 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한 인연을 다시 이어준 것 같아서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손녀가 쌍둥이라 힘이 들긴 하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합니다. 먼저 간 남편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한 일만 기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